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발표됩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명의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가 실시됐고요. 그 결과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발표됩니다. 과연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표 주자는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 누가 발표될까요?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목표로 했던 샘플까지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9시 30분에 합산을 해서 결과 수치만 발표하게 됩니다. 양 후보 측은 이 스코어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중에 누가 웃게 될까요? 돌직구쇼 생방송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합동 감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박 장관이 뒤끝을 부렸다라고 제목에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마찰을 또 예고한 겁니다. 본인이 발동했던 수사 지휘권 결국 의도대로 기소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대검에서 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절차는 과연 공정했느냐를 문제 삼은 건데 자, 박 장관 수사지휘권 사실상 불발에 이어서 이번엔 감찰 카드까지 꺼내 든 겁니다. 대검에선 법리와 증거 따라 판단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LH 늪이라고 한국일보는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출구조차 깜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그래프 보시면 최저치 37이 나왔을 때도 최저치라고 했는데 그걸 또 갈아치웠습니다. 34.1 최저 긍정평가 역대 최저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공직자 내부정보 투기 땐 구속수사하겠다. 3기 신도시 81명 내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직 행복청장도 내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매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선거 상황실. 자, 오늘 선거 상황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무상급식 대 단일 후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판에 링크가 됐습니다. 무상급식, 단일 후보. 자, 이 두 주제와 관련된 선거 상황 상세하게 오늘부터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오늘은 야권 단일화 소식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관건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결과가 잠시 뒤 6분 뒤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그 어떤 방송국보다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정확하고 발빠르게 정확한 소식 생중계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가 오늘 발표를 앞둔 하루 전인 어제 상대를 향한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는 두 후보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민주당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해명하다가 선거기간이 다 지나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권이 추궁받는 선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후보,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한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흑색선전입니다. 거기에 편승하시는 건 사실은 단일화 과정 속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치열한 경쟁의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날선 반응들을 주고받은 겁니다. 사퇴할지도 모르는 후보.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아주 사퇴할지도 모르는 후보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다. 사퇴할 후보, 신기루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오늘 웃게 됩니다. 그게 4분 뒤에 발표가 되고 이미 현장에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대거 포진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자, 아름다운 단일화를 두 후보가 약속했지만 또 승부는 승부죠. 그런 만큼 사퇴한 후보, 신기루 후보. 너무 좀 금도를 넘은 것 아닙니까? 양쪽 간. 늘 여러 번 저희가 우려를 했지만 단일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단일화된 이후에 과연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으로 양쪽 지지층이 결합하고 양쪽 당이 합류해서 과연 통합선대위를 꾸리고 그리고 뭐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얘기했던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과연 그야말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까지 사실 굉장한 큰 감정적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진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두고 신기루 같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지지율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온전히 가 있는 지지율이냐라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말 이 감정의 골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숙제 남아 있는데 아마도 어제 이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양쪽 후보 다 기자회견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그 기자회견 자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자체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내고 또 기자회견은 오세훈 후보가 먼저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시간을 두고도 굉장히 경쟁을 벌였었는데 아마도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수치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수치를 봐야 알겠지만 진짜 두 후보가 1, 2%의 박빙의 승부를 벌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이 있다 보니까 예.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열하게 두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다 여론조사에 달렸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자, 실제 결과는 2분 뒤에 발표될 예정이고 요건 최근에 실시된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선호 후보 적합도 가상 여론조사 결과 34.4 대 34.3 이거는 그냥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똑같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자, 문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적합도를 물었을 때와 경쟁력을 물었을 때 역시 두 결과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지세, 오세훈, 안철수 거의 동일하게 치열하게 접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제 하루 실시된 여론조사가 과연 이 가상 여론조사와 얼마나 다르게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이제 1분 뒤면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원래 나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잠시 후 1분 뒤에 그 발표될 장소가 일단 어딘지 궁금해요. 어딥니까? 네, 치열하게 양 후보 간의 협상이 진행됐던 국회 228호, 본총회 228호에서 228호. 이거 어떤 곳입니까? 공개된 상황이고요. 우리 당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는 장면들을 쭉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228호입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228호에서 몇 걸음만 옮겨가면 국민의당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안에는 많은 정당들이 같이 모여 있고 예. 아주 가까운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228호 바로 이곳 공간에서 지난날 굉장히 치열했던 단일화 실무 협상 과정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228호에서? 예, 그래서 저기에서 아마 이제 정양석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이태규 사무총장 등이 이제 모여서 치열한 단일화 과정들을 논의했던 만큼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한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결과 발표를 통해서 단 0.1% 차이라도 예. 지는 후보는 이기는 후보에게 승복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속에서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운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정말 긴장되지만 아주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궁금했는데 기사에 안 나와가지고 228호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단일화 협상을 치열하게 했던 것도 228호다. 이제 곧 발표할 텐데 만약에 김현 비대위원님 예. 여론조사 앞서 본 것처럼 34.4 대 34.3 이런 식으로 0.1%포인트 차이가 난다면 요거 말고 그 앞에 거 예. 그러면은 그래도 승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 누가 그럼요. 저기도? 서로가 아쉽고 또 이 내용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유선전화에 대한 비율들을 조금 더 넣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지난날 여론조사의 결과였고 또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무선전화와 집전화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 비율들을 넣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포기하고 나서 무선전화를 돌리고 났는데 아주 만약 그 비율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지게 되면 어떡하냐. 예.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 오겠지만 그 또한 감내하고 가겠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마지막까지 단일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단 0.1%라도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니만큼 승복하고 선거 때까지 나서겠다고 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1% 아니라 거의 그 소수점 자리 속에서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양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통 큰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갈 거라는 다짐 분명히 국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의 한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재명 기자, 9시 32분 1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는 시작됐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걸 합니까? 양측이 한대 228호에 지금 모였을 테고, 자, 봉투 여나요, 바로? 그렇죠. 9시 반에 여론조사 2개 기관이 있죠. 약간 800명씩 샘플을 해서 한 기관이 800명을 가지고 적합도, 경쟁력 800명, 16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이 또 역시 800명씩 해서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다 해서 3200명 샘플을 돌렸는데 그 조사 결과를 지금 9시 반에 개봉을 합니다. 지금 개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개봉이 됐고 양쪽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협상팀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한 숫자를 가지고 검수를 한 다음에 이 숫자가 다 맞는지 검수를 하고 그 사람을 예. 합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투는 밀봉돼 있습니까? 9시 반까지 밀봉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9시 반 이전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거죠. 아, 지금 그러면 김병민 비대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모르고 나와 있네요? 모르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수시로 휴대전화도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요? 내부 캠프 속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올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휴대전화도 조용하고 자, 오늘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좀 얘기하라는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본청 228호 앞에 수많은 기자분들이 이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단일화 협상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그 결과 곧 발표될 겁니다. 자, 과연 예. 비대위원이 먼저 아느냐 아니면 우리 취재기자 먼저 아느냐의 지금 경쟁인데. 사실 누가 먼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마 검수 조치를 하고 더 합산을 해서 결과문을 만들 때까지 사실 누가 문자 메시지를 밖에 유출하고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10시 이전일 것 같은데 검수를 한 뒤에 합산한 결과를 발표할 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세훈 후보 측, 국민의힘 측, 김종인 위원장은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를 보고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확실하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걸 나는 읽을 수가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안철수 대표가 이기더라도 승복하실 건지. 나는 그런 가정된 질문엔 답 안 해요. 자, 민주당의 박수현 전 의원 나오셨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민주당에서 보실 때, 박 대변인께서 보실 때 아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좀 약간 뒤처져 가던 국민의힘 자당 후보를 강하게 견인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상당 부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약간의 잡음들, 당내 잡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매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결과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이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오늘 결과가 오세훈 후보대로 좋게 나온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4.7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박수현 의원님. 네. 기사가 떴더군요.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중에 유독 오세훈만 때린다. 이런 분석 기사가 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지금 저희가 이제 LH 투기 의혹 등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불공정의 문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초리를 세게 맞고 있는 중인데 오세훈 후보에게 그 내곡동 땅이라고 하는 비슷한 주제의 이슈가 이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안철수 후보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 주셨듯이 민주당에선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중 유독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 실차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엉뚱한 해명을 한 뒤에 말을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들으셨듯이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여당의 그 원투톱 모두 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공세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자로 선거가 총 15일, 딱 보름 남았는데요. 꽤 오랜 기간부터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곡동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과연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은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이 1970년에 상속받은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입니다. 50년 전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땅을 샀다면 이것이 투기 문제인 건데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 그중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 가지고 있는 땅의 비율은 총 8분의 1의 비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가 3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보상받고 세금이 내고 난 다음에 들어간 금액은 4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본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땅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했는가에 대한 여부인 건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 의혹들에 계속돼서 민주당이 집중해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쯤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동산값 해결할 것인지 정책 선거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립니다. 자, 여야의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재명 기자. 조금 전에 양측이 입장을 했어요.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태규, 정현정, 이민경 등등 입장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양석, 성일종 의원 등등이 입장을 현재 한 상태이고 봉투를 열었을 것 같아요. 양측 모두 다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혹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쪽에서 컴플레인, 문제 제기, 더 심할 경우 불복 이럴 가능성 예컨대 정치적인 언어로 이제 판을 엎는다 그럴 가능성 변수는 아예 없습니까? 아마 수치에 달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도 인정하겠다. 거긴 통 크게 이제 거긴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해도 사실 오차 범위라는 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오차 범위고 승부를 못 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2점대에서 아마 오차 범위 될 때인데 1,600명이니까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한 4% 이내, 4%포인트 이내에선 사실 승부가 안 났다게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네. 양쪽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서울 지역으로 했을 때 서울 지역을 뭐 그 동서남북으로 구분을 했는지 거기에 구분을 해서 세대별 연령별로 어떤 그 800명을 어떻게 쪼개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샘플이 다 채워졌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을 어느 때까지 인정할지 뭐 이런 게 논란이 될 텐데 아마 수치가 정말로 1%, 2%도 아닌 굉장히 소수점 자리로 갔을 때 과연 양측이 그 소수점 자리를 흔쾌히 인정할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테고 아마 지금 이제 숫자가 개봉됐으니까 아마 검산 작업 속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텐데 검산 작업? 저는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19일까지 원래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걸 깨지고 나서 서로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체가 양쪽 다 단일화의 압박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단일화 여론조사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깨고 나오기에는 참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성일종 의원에게 지금 문자가 왔습니까?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분 정도 지났는데 검산 작업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합산 작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9시 반부터 시작돼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지 않을까 20분 걸린다. 지금이 41분이니까 아마 한 50분 정도 되는 내외 정도의 근데 더 발표가 빨리 될 수도 있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애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샘플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작업에서는 총 4명의 후보 중에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그리고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 중에 한 명을 결정할 때는 1000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 예,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 샘플 숫자를 더 확대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여론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를 지켜보게 되면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전화를 걸면 거는 대로 응답들이 있는 그대로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정 작업 같은 부분들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다 응답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개봉해서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또 열자마자 발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좀 가지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그림 이재명 기자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화면. 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로 라이브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228호실로 지금 양당 국민의힘과 조금 전에 정양석 사무총장, 성일종 비대위원, 김은혜 대변인 등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지금은 또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사무총장 등이 정현준 그다음에 협상위원을 했었죠. 들어가서 양쪽 양당의 검증위원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입니다.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예, 발표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3월 22일 한국리서치와 글로벌 리서치 등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각각 총 3,200명, 기관별 1,600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결과 발표합니다. 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야권 단일 후보를 호명하는 것으로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이 두 후보가 그리고 두 당의 예비 후보들이 정말로 치열한 단일화 협상과 결렬의 과정을 반복했는데요. 자, 조금 전 결과가 지금 발표됐고 지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야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이 됐고요.
여당의 박영선 후보를 상대할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자, 지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뒤면은 관련된 퍼센트라든지 수치들도 공개가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이태규 사무총장 그리고 옆에 보이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3명과 3명의 인물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난 기간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최대한 단일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협상의 그 지난한 과정들 때문에 만족스러운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동안 또 두 후보가 만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단일화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모두가 조금씩 불리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단일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승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로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약속했던 것처럼 더 큰 이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되는 선거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선거를 마치는 상황과 함께 당대당 통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 야권이 크게 통합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뒤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각자 입장을 발표할 것인데 아름다운 단일화 그 이후에 더 멋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이번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발표할 거고요. 또 아쉽게 패배한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그 내용과 메시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자, 이재명 기자, 사실은 앞서 재차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단일화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단일화 이후의 과정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도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지금 박빙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이길지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아마 제가 직접 두 후보 측과 제가 취재를 했는데 두 후보도 결과 발표 직전까지 내가 이긴다라는 100%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치열했다. 최종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선출이 됐는데 자, 뭐 잠시 후에 어떤 수치 같은 것도 저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자, 굉장히 치열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뭐 승리 요인이랄까요? 이재명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역시 확실히 오세훈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 쪽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조직력에서 안철수 후보가 쪽이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데 수치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그냥 그 승패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확실히 이 여론조사라는 게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추이를 봐야 한다. 근데 확실히 오세훈 후보 쪽이 추이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김종인의 매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매직이다. 그렇죠. 마법이다. 어쨌든 간에 당 경선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도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당 후보가 됐고 또 다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다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뭐 김종인의 매직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마지막 뒷심을 발휘했던 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안철수 후보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통합 선대위를 통해서 일단 야권 단일화의 교두를 만들겠다. 야권 통합의 교두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었고 또 그것이 연립정부라는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죠. 해나갈 텐데 그 점에서 아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안철수 캠프를 안고 가느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여론조사 수치상을 봤을 때 야권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두 후보가 다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야권이 2008년 총선 이후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금의 여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0.6%포인트로 이겼지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구청장 선거 이런 거 다 패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 총선 이후에 한 3년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과연 야권이 지금부터 이제 물리적 결합은 끝났으니까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았고 그것을 야권 지지층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마도 두 후보 간에 이 결과 발표 직전에
합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최종 승자가 오세훈 후보가 됐으니 예컨대 이 결과 발표 전에 오세훈이 이기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예컨대 서로 토론 과정에서 선대본부장,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얘기도 오고 갔고 그 이후에 본선거 이후에 서울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또 후보 간의 이야기도 아마 오고 간 것으로 제가 좀 추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서울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이번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선대본부장을 서로가 맡아가면서 단일화 이후에 정말 화학적인 결합으로 선거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대본부장으로 안철수 후보가 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함께 합류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야권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함께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느 누가 단일화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킬 거라 생각했고요. 아마 오늘 9시 반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오세훈 후보도 두 통의 메시지를 준비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단일 후보로 선출됐을 경우와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의 메시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출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의 메시지를 다 끄집어냈을 텐데 우리가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걸 일단 아실 겁니다. 그때 매우 아쉬운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떨어졌지만 그때 한 주머니에 넣고 있던 메시지에 낙선의 메시지를 굉장히 담대하게 읽으면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5년 뒤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선거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타깝게 단일화에서 실패하게 된 안철수 후보에게 또 정치적인 기회와 미래들이 얼마든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손잡고 아름다운 단일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한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걸 내다봤던 건가요? 자, 박영선 후보가 역시나 오세훈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가 나서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박성면 변호사님, 또 오랫동안 좀 발언권이 없으셔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이를 이제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가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겠다. 엄마 같은 서울시장 되겠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중식, 간식, 우유까지 무상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물론 이 공약 자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무상급식에 주민투표를 걸었다가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꼭 집은 겁니까? 견제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일단은 박영선 후보 자체가 여성 후보로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중 사퇴를 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즉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주민투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고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인지 바로 어제 박영선 후보가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이유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논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박영선 후보가 자신의 엄마의 모습, 즉 엄마로서의 서울시장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어제 적절하게 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양수겸장 효과가 있다라는 의도에 대해서 박성민 변호사가 논평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의 전언으로 안철수 후보가 패했지만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 본부장 등의 역할로서 함께 이 선거 진영을 운영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세훈 후보를 저격한 박영선 후보를 어제 안철수 후보가 박 후보로 저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견세입니다.
상계동에서 전세를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는 여러분 후보를 아줌마로 지칭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자, 뭐랄까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지원 사격을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서 한, 셈이 됐는데, 김병현 비대위원님. 예. 이 상대 후보를 향해서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라고 표현을 했고, 나는 집 없는 아저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아줌마라는 호칭? 아마 어저께는 이제 하루 종일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때였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가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심중해 가면서 상대 후보도 좀 존중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아주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본인 스스로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내용들 때문인지 나는 집 없는 아저씨다 이렇게 좀 받아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안철수 후보가 도쿄에 집을 갖고 있는 박영선 후보 문제를 언급했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선거 국면이 부산의 박형준 후보를 비롯한 이 서울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 뭔가 분명하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맞공격으로 응수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친일에 대해서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인데 해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었고 또 장관까지 재직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왜 일본에 가지고 있는 집을 매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드리는 건 지금 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시민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답을 해야 되는데 후보 간 깎아내리기 네거티브 공세가 시작되는 순간 사실관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서면서 15일의 시간을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아마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후보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간의 선거가 시작되니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 이런 정도의 서울시와 부산시의 미래 비전을 두고 한번 제대로 다퉜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거 국면 이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왕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같이 오세훈 후보와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니 저쪽에서 문제 제기 삼은 건 도쿄에 박영선 후보가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쿄에 박영선 후보의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난 12월 재산 등록 기준으로 이제 재산 등록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아, 처분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를 박영선 후보가 왜 도쿄에 갖게 됐는가를 알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이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는 카드가 된다. 2007년 대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07년 대선은 BBK 선거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그 당시에 BBK 저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판을 민주당에게 승리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2008년, 2009년은 잔혹한 정치 보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남편 두 분 되시는 분이 국제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제일 큰 그 김앤장 로펌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보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사찰하고 그것을 검찰 범정기획단에 정보를 넘기고, 또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검찰이 내사한 것이 맞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무언의 이제 부탁과 압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결과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일본으로 쉽게 하면 도망을 갑니다. 예, 옮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실거주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도쿄의 아파트를 가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있었던 가지게 된 배경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이 될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일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마 이 선거 기간 내내 스스로 시달릴 문제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의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제 곧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입장 내겠죠? 예, 지금 오세훈 후보는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있다가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저희의 관심은 오세훈 후보의 수락 연설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승부 연설이겠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많은 야권 지지층들은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승부 연설을 하느냐에 관심이 많을 텐데 아직 안철수 후보는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당연히 이제 이번 이제 야권 단일화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까지 안고 통합선대에 꾸려서 야권 지지층이 반드시 승리를 안기겠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낼 텐데 이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만약에 내가 지면 내가 오세훈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싶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결합할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당 조직이 함께 합류하는 건데 사실 당이 선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합류할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재명 기자 잘 분석해줬듯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담금질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절박하고 처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나라의 미래, 서울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엄중한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내겠습니다. 지금 저들은 조직선거, 흑색 선전선거,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 선거의 삼각파도를 세차게 몰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거슬러 이번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직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는데요.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일지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용두삼이 없다는 박범계. 오늘 한 조간신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이 사실상 무효로 돌아가자 본격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의 뒤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유감이고요.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보사 검사를 불렀던 거는 한동수 감찰부장도 동의를 해서 그 부장들까지 동의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검사를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합동감찰이 용두삼이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이재명 기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부당하게 위증을 강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지시를 해서 결국은 또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뭘 감찰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에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수사 지휘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19일이죠.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대검 부장회의 그리고 고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시 한명숙 사건 때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1심 부장검사가 참여를 해서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부장검사를 왜 참석시켰느냐. 자기가 수사 지휘한 내용과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또 하나는 고검장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10분 내에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데 아마도 앞선 부분에 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에 의심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찰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감찰 내용에서는 이제 재소자들의 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감찰하겠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지난해 4월 달에 중앙지검에서 그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차 처음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미 검찰하고 대검에서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재소자들을 수사 정보를 취득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불러도 안 된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야권이 느낄 때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과정을 문제 삼는다면 이건 오히려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한다라는 법조계의 불만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일이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검찰개혁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한 일이 없다라는 결론이 재차 나왔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보겠다면 또다시 합동감찰을 지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한 조간신문 앞서 말했지만 뒤끝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뒤끝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건은
모해위증 교사로 기소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모해위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상황이고 물증이 존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자들 진술뿐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진술도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 한 전 총리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해위증이 존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소 시에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워도 기소 시 유죄가 인정될 것 같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의 판단 기준대로 대검회의가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의 취지가 기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취지라기보다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으면 그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 여부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했을 때 기소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취지고 그렇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고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 시에 자신이 정해놓은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또는 기소 시에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 기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더더군다나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사라진다는 것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 수사권을 권한을 가지고 그 수사 권한을 시행하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는 압박을 가할 위험성이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상당한 명분이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대검에서 분위기는 어떨까요? 검찰 안파, 중앙일보 따르면 SNS에 기록 검토 사진 공개해서 국가적 관심사를 만든 뒤 바라지 않던 결과가 나왔다고 감찰하겠다는 건 괘씸죄를 물어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물타기 하라는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박 장관 비판 메시지도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혼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 감찰 카드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박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대검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하려고 하던 그런 시도가 다시 무산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이 이걸로서 일단락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그러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시길 갖다가 법무장관께 공고를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짜증나는 짓이다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해법권지대라고 하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아주 전형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추미애 장관, 전 장관,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을 모두 여러 차례 발동을 했고 박 장관은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 첫 차례인데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과는 뭐랄까요? 장관 두 분께서 발동할 때 당시에 포부나 의도나 기세와는 좀 달리 결과 자체는 조금 민망하군요. 네, 저는 두 장관이 국민을 보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지 지지층과 아니면 정당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과거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건 많은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윤 총장 찍어내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이 충분했고 그 결과는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는지 적합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의 여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명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을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박범계 장관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들이 귀에서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 등에 대한 발언을 박범계 장관이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수세로 몰리게 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기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지 수용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머뭇거린다는 건 결국 박범계 장관이 국민의 법무부 장관이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주 만약 박범계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또다시 감찰 지시하게 되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또 똑같이 훗날 다른 장관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애들에 대해서 만약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상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여권의 이해관계와 깊이 매몰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이 검찰로부터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 속에서 정권의 명운을 들고 뛰어들었으면 아마도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 건에만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거느냐라는 건 김병인 비대위원의 어떤 야당 지도부로서의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권의 시각도 한편 더 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 바뀌는 조직, 참 나쁜 사람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 폐지, 수사기소 분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지금 야당의 비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편 여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도 사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마 박범계 장관은 이런 정도 결론이 나오기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증거가 없는데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걸 기소하라고 수사주의할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소하라고 수사주의한 거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분명하게 그런 어떤 위증을 교사하고 했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분명히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검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박성배 변호사 소개하신 검찰 입장에 보면 저는 참 감동을 했는데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라고 짧게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거면 정답입니다. 그거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지금 검찰개혁을 굉장히 막 필요한 과정 중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김병민 의원 말씀대로 뭐 윤석열 찍어내기다. 또 뭐 한명숙 구하기다. 온갖 프레임들이 다 작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로 하는 공수처 뭐 등등 검경 수사권의 분리 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다만 남은 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마지막 한번 그러한 무리한 수사 관행은 없는지를 막 들여다보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그런 걸 안 해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이 무혐의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무혐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우리도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TF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검찰로 태어나겠다. 수사 관행 바꾸겠다. 이 말 한마디의 약속이면 모든 게 다 끝나고 검찰도 명예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한명숙 구하기나 윤석열 찍어내기나 그런 유치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수사 관행, 국민의 인권의 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을 만드는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길 바라고 박범계 장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역사로 정확하게 감찰로 밝혀내고 거기서 잘못을 검찰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약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다라는 여당의 또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드라마를 인용해서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드라마 빈센조 송중기 씨가 주연, 반은 썩고 반은 먹을 만하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 아닐까?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한다.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그 조직은 썩은 사과다라고 검찰을 향해서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인용을 해서 저격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물론 뭐 대한민국 누구나 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피의자들도 본인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냥 평범한 피의자가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피의자잖아요. 본인의 혐의 정리될 때까지는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빈센조뿐이 아니라 비밀의 숲 대사도 또 올리면서 검찰이 굉장히 썩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얘기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이 바로 반론을 제기한 게 이겁니다. 썩은 검찰 맞다. 근데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썩은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한 친정권 검사들이 썩은 거냐? 이렇게 반론을 폈죠.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그것도 제 의문이고. 흥미롭군요. 좀 얘기한 것처럼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지석인이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그 감성적으로 호소할 문제인가? 오히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예. 반대로 만약에 의로운 검사를 칭송하는 드라마 대사를 누가 올리고 이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싶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 정경심 교수라든지 본인이 뭐 1심에서든 뭐 무죄를 좀 선고받고 이제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중인데 2심에서든 아니 본인의 재판에서든 무죄 선고받고 저런 얘기를 주장해야 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차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메시지가 지난번 사과와는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달라진 사과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매우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는데 지난번 사과 때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전혀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달라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34.1, 37.7일 때도 최저였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어요. 34.1 긍정평가. 부정은 62.2가 넘습니다. LH 투기 의혹권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건 부동산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그 메시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공직자 투기 수사는 누가 적합해야 되느냐? 국내 65.2%가 특검에서 해야 된다. 경찰을 지지하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지역구에 12억의 땅을 매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 지난해 6월 서울시 종로구 주택을 14억에 매각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부인 명의로 지역구 남양주죠. 땅 1112제곱미터, 330평을 12억 원에 삽니다.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와 근접해 있는 곳,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해명. 왕숙 신도시 2018년 확정 발표됐고 땅을 산 건 2020년. 당의 1주택 방침에 따라서 종로주택을 팔아 돈이 생기니 노후를 준비하려고 구입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민주당 자체 내에서 나왔다면서요, 박성현 변호사님. 민주당 자체 내 지난주 윤리심판원에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는데요. 지역구에 땅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한정 의원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왕숙 신도시가 2018년에 확정된 상황이었고 자신이 그 땅, 즉 처 명의로 그 땅을 구입한 시점이 2020년이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공직자가 일정한 지위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로 연결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집을 판 다음 그 남은 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땅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적절한지 그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지금 내사 중인 리스트 안에 민주당의 현역 구의원도 입건이 됐다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지구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데 현직 지방의회 의원 민주당 계양구 의원 A씨가 소유하고 있는 39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토지 투기 정황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 A씨는 도시개발 정보를 다루는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지난해 구의장을 역임했다라고 합니다. A씨를 포함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8명 불구속 입건했는데 기초의원을 김병민 비대위원이 한번 해봤잖아요. 예. 자,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초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했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내곡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들이 상당하게 이뤘던 곳이기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당시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집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엄두난 생각조차 내지 못했었고. 근데 지금 그때 제가 20대에 지방의회 의원했는데 한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 지나서 이런 LH 투기 의혹 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못된 마음을 먹고 정보들을 빼서 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큰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아니 지방의회 기초의회 의원이 이뤄진데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가정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문제가 LH 사건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국민들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커지고 난 뒤에 과연 제대로 된 대응 조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국민적 여론이 반영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조국 장관이 예를 들었던 사과 문제가 저는 이 문제와 꼭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반이 썩었으면 그 사과를 과연 이만큼만 썩은 것이냐 썩은 사과라고 부르겠느냐.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2021년을 바라보는 시대정신이 검찰이 썩었다라고 하는 주장들 얘기하는 국민들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부동산값 올려놓고 정보 바탕으로 투기하고 있는 LH 직원들의 문제가 일파만파 터져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땅 투기한 썩은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썩은 사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적 불신들이 더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발본색용을 하겠다는 의지들을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들 몇몇 그리고 의혹들 몇 개 정도에 불과한 것일 뿐 진짜 제대로 공적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샜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 의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담한 신점입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었고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 취지와 다른 정황들이 나온 건데요. 자,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형이 LH 전북 본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부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가족과 공동 명의로 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 땅이 아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 땅이다. 부양할 땅이다. 라고 했지만 2018년 등록 전환을 해서 땅 팔려는 시도를 했다. 산 A번지에서 B번지로 변경을 해서 유리하게 팔려는 것 아니냐. 매도를 시도했다. 그렇다면 부모님 모시고 살 땅이다. 안 팔 땅이다라고 한 해명과 배치가 되지요.
등록 전환 후 거래됐다면 6억 차익이 예상됐던 상황이다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해명과 좀 다른 거 아니냐,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앞으로 이제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는 전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는 자체를 몰랐었는데 산 몇 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산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개발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산을 떼고 나면 형질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등록 전환만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결국은 개팔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호처 직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부양을 위해서 마련한 땅이다라는 해명 자체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을 사게 된 이 계기 자체가 그 경호처 직원의 형이 지금 LH에서 근무하고 그 형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연루돼 있는 전북 본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따라서 그런 전북 본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인맥들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투기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전 이 논란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김한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한정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집 팔아서 그걸 땅 산 건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 얻지 못한다. 부동산 통해서 돈 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 그것이 국정 기조가 됐던 건데, 과연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봤던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여권 인사들은 과연 그런 정부 시책을 진짜 믿고 따르고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조민 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가 학교의 결정에 있다. 교육부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부산대가 교육부에게 자료를 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되나? 교육부 곧 입장 발표.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교육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이게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법 원래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뒀다가 2019년에 개정되면서 부정행위 등이 존재할 시에는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부산대에서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 당장 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의사 자격, 즉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의대 졸업자이거나 의전원 졸업자여야 합니다. 그 전제, 의전원 졸업자임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학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의사 자격도 박탈될 수밖에 없는 개인 신분상의 중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조민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결과가 교육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 박수현 대변인님, 예.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또 같은 동료 의원 출신이잖아요. 뭐 입장이 어떻게 단답니까, 교육부가?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는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했잖아요.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제 22일 날 부산대학교가 조사 계획서를 이제 보고하겠다 했고 교육부는 당연히 감독 감찰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 부산대학교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안 할 리도 없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은폐하겠다는 것이나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하여튼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저는 뭐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돌직구쇼에 나와서 하도 이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하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 박형준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 둘이 있는데 그 거액의 돈을 어디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냐. 또 홍익대학교의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교수의 증언이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부정을 하지만 그럼 언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취재해야 되는 게 언론의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형평이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뭐 별개의 논리고요. 이 문제는 어떤 교육부와 뭐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착착해서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 시각에 맞도록 정확하게 조치할 것이다. 너무 그렇게 뭐 호들갑 떨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민을 여쭤봤는데 부산의 박형준 후보를 저격하셔서 조민까지 돌아왔잖아요. 네. 야당에게 다시 반론의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일 정도의 선거 기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김대엽의 병풍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직이 맡아도 다 쏟아내고 나서 결국 여기에 대한 의혹들 문제 하나둘씩 해명하다 보면은 15일의 선거는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사실관계가 아닌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 책임은 총체적으로 누구에게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조민 씨의 경우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들,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많은 내용들이 다 진실과 사실로 드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박형준 교수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박성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이 거짓이거나 문제가 되는 순간 바로 이어지게 되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네거티브 마타도어에 대한 얘기들은 좀 뒤로 물리고 조민 씨가 지금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가 되게 되는 순간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던 사람들 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숱한 우려들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 부산대가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는데 적극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는 입장도 냈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 단일화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몇 %의 투표를 했는지도 자세하게 취재해서 내일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